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학생들과 같이 그 기말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봤는데 도움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하다면 14주 차에 뭐 학생들이랑 한 번 더 찍는 방법도 있는데 뭐 단톡방을 통해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행하지 않으면 이제 나머지는 그 지난번 BSC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진행했던 컨설팅 사례들을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은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과제이기도 하지만 중간에 이론적인 배경 설명들이 있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모형을 배워볼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런 쪽의 내용들이 아마 도움이 좀 될 거고, 그다음에 툴로 보면은 회귀 분석이나 DA 한번 말씀드렸죠. DA 그리고 이제 실물 옵션, 매우 생소하죠. 실물 옵션, 이러한 좀 다양한 방법론들이 활용됐던 그러한 컨설팅 과제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한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오늘 다 하고, 아니면 2주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뭘 하려고 그랬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했던 과제 중에서 또 한번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 일단 운영 관리에서 배웠던 어, 이런 구조적인 의사결정, 그다음에 운영적인 의사결정을 나눠서 논의할 내용은 구조적인 의사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운영 관리에서는 그 규모의 경제, 그리고 어떤 확장 전략을 뭐 웨이den시 전략으로 하느냐 아니면 익스펜전 전략으로 하느냐,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다루기만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재무 모형과 연결을 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보고,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투자 의사 결정 같은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뭐 아마 옵션을 다루진 않았는데 실제 옵션 모형은 굉장히 복잡해요. 보통 연속 모형으로 구성이 돼서 어, 산수를 풀어야 되는, 복잡한 수학을 풀어야 되는 그러한 모형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의사결정 트리, 아마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트리 형태로 갈라지면서 그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보통 이제 어, 이 트리 형태로 전개가 되고, 마지막에 확률값에 따른 기대값이 나타나게 돼서 그거를 이제 확률로 쭉 모아 봤을 때 기대값이 더 큰 그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그게 바로 이런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이거를 옵션을 반영을 해서 선택하는 모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그 실물 옵션에 아주 개념적인, 주로 의사결정 트리로 구성이 된 그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 옵션 모형은 그 재무 관리에서 조금 고급 논제로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미래에 발생할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서 과연 그게 나한테 얼마나 많은 그런 옵션을 제공을 해주는지, 더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현재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설비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장기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3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확장을 더 할 수 있다든지, 의 기회를 또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기회들이 주어진다고 하면, 현재 보통은 그런 시나리오는 같이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같이 반영을 시키는 게 실물 옵션 모형,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디스크릿 모형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말씀만 드려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개념과 용어를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뭐 면접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경영에 대한 지식 전문성 같은 거를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매우 활용하기가 좀 용이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진행했던 적은 꽤 되는, 그래서 사실 오래전에 진행했던 과제들은 제가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제가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당시에 제 지도 교수님과 같이 진행했던 그 P사의 설비 교체 투자를 할 때 그런 평가 모형을 개발했던 과제이고, 제가 PM을 과제 실무 책임을 맡아서 내용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당시에 그 굉장히 만족했던 과제였고, 그 아마 내부적으로는 회사 안에서 이런 접근을 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꽤 많아요. 보면은 전통적인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내년도 설비 투자의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뭐 사장님이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번 돈에서 한번 투자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럴 때 자금을 동원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나서 뭐 투자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투자 모형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그것과 한번 저희가 컨설팅하는 P사의 투자 모형과 매칭이 얼마나 되는지, P사가 투자했던 결정은 어떤 결정으로 주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전략적인 레벨에서 어떤 투자 여력이나 또는 이만큼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로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하이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물 옵션 이게 무엇이냐 일단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학습하는데 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실물 옵션을 이제 적용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 공장 투자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한번 그런 의사결정 트리를 활용한 실제 값을 도출해보는 그런 사례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굳이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그 요약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이슈를 좀 보면 경영진이 과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 투자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냐. 다른 용어로 하면 매출액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예를 들면 1%, 2%뭐 이런 식의 설비 투자에 대한 기준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도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그게 뭐 이론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산업마다 다 다르고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부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을 고정 자산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오버홀 그러니까 어, 메인터넌스, 수선, 유지보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이 굉장히 예를 들면 제약 산업이다 하면 R&D 투자에 많이 들어가겠고 또 설비 투자에 많이 들어가는 거는 R&D보다는 자본 집약도가 훨씬 높은 고정자산 집약도가 높은 그러한 장치 산업 쪽에서 이런 투자가 많겠죠. 뭐 이런 인력 집중형의 어떤 그 뭐 IT 산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서버나 이런 부분에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인력을 중심으로 한 구조에서는 또 설비 투자가 많지는 않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정 투자 규모에 대한 경영진의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어떤 적정 수준을 알려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가 있겠다. 네, 이건 넘어가고요. 이건 넘어가고 자,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보시면 자, 중점적으로 볼 만한 거는 자, 이 부분이에요. 어, 중기 투자 계획.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고 봤을 때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러면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그래야 내가 자본을 유지를 하고 있거나 조달을 하거나 뭐 당장에 예를 들면 투자에 뭐 1조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뭐 내가 은행에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그냥 바로 인출해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꽤 오랜 기간 자본을 조달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본 조달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것도 몇 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좀 단기적으로는 실행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실행 예산이라 하면 다음 연도에 총 투자 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이런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총 투자 규모를 결정을 하고 그 하에서 예산을 나눠 쓰는 게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할 일은 중기 투자 계획과 다음 연도에 실행 예산을 수립하는 이 탑다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결정되는 탑다운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텀업으로 하는 의사결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특정 사업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각 부서에서 사업 제안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부서에서는 여기에 있는 전체 회사의 투자 계획보다는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들, 투자 건수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사장도 아니고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다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 부서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제일 중요한 이런 사업들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이게 이제 사업을 제안하는 그런 주관 부서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정말 필요한지 이러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모든 부서의 사업들을 모아서 이런 사업 풀을 형성을 하고 이 뭘 R&D 부서, 생산 부서, 뭐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제한한 투자를 요청하는 그러한 우리는 주로 고정 투자를 보는 거죠. 요청하는 투자의 총액을 살펴봤더니 아니 우리 매출보다 더 커. 그러면은 이제 적정 투자 예산을 수립해서 나눠 써야 되는 것이고 다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들 투자 규모를 합쳐봐도 그 규모가 크지가 않아. 나는 더 여력이 있는데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적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총 투자 총액과 그 다음에 아래에서 모았을 때 투자 총액을 비교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절차가 실제 기업에서는 매년 일어나고 있는 어떤 롤링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각 투자 제한 건건마다는 이렇게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요. 그래서 주간 부서에서 검토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본부의 여러 부서에서 뭐 법무팀, 재무팀 이런 데서 적절성을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타임렉이 생기지? 사업 타당성 검토. 그래서 어, 배터리가 없나? 그다음에 투자의 필요성.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 그다음에 어, 이 사업이 과연 이제 위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성과 적합하느냐? 그리고 투자 규모가 적합하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냥 얼마짜리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가 아니라 실제 설비는 어떤 스펙으로 할지 뭐 부지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규모가 큰 투자 설비를 하려는데 놓을 데가 없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공정 계획 하에서 레이아웃, 위치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언제 이 투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왜 이게 중요한지,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또는 다른 특허권에 저촉 문제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거 이제 개별 건마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투자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러한 준비가 덜 됐다든지 하는 사업은 리젝트를 해서 보완을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간 부서라면 이러한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타당성 검토하는 데서는 뭐 투자 지원팀, 그다음에 뭐 생산팀,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한 거라고 하더라도 뭐 기술 개발, 설계
마케팅 부문에서 이 사업 계획이 정말 적절한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재무 법무팀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뭐 수익성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등등을 확인을 해서 이 적절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투자 제안을 했던 주관 부서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고, 그래서 높다 낮다, 뭐 무조건 높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반영을 해서 투자 계획과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업들 이제 다 리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조사한 이 P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그 투자 유형을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가 프로젝트성 투자, 보통 신사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비성 투자,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상 투자,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투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캡처 화면은 없지만 그 시스템 화면을 보면 이런 라벨들이 다 붙어 있어요. 각 투자 건마다 이게 어떤 유형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이 기술적 타당성, 수급, 판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위에 있는 실행 예산과 그 다음에 각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투자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사회, 경영위원회 또는 이제 제철소라는 게 드러났죠. 그 다음에 담당 임원 또는 별도의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을 이제 개최를 해서 보통 이제 심의를 하는 모임들이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는 진짜 보팅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표이사나 회장님의 그 심중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쭉 중요한 투자 건들을 들어보고, 우리 뭐 내년에 사업 전략은 이런 방향 하에서 저런 사업을 투자해 보는 게 어때? 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니요 회장님,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보기에는 절차가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그 바텀업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많이 준비가 돼요. 그런데 이런 투자 승인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전략적인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럼 아까 얘기한 이런 중기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냐? 그게 보면은 이거 뭔가 반응이 안 좋아. 경쟁 환경, 안 좋아. 쓰지 말아야 되나? 그 다음에 시장 환경, 그 다음에 재무 현황. 이걸로는 잘 되는데 마우스로는 잘 되네요. 그 다음에 중기 경영 전략,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영 전략에서 말하는 그런 외부 환경, 그 다음에 내부 환경에 따라서 중기 투자 계획을 결정을 하고, 그 하에서 차기 연도 예산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렇게 하다간 날 새겠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자, 그래서 중장기 투자 계획은 보통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뭐 3년에서 5년 정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년 얼마씩 투자할 건지 그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이거 왜 이래? 마우스로 해야 되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연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연도가 이렇게 갈수록 이제 단기 연도에는 이미 이만큼이 채워져 있어. 예산이 확정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프로젝트 투자, 그다음에 경상 투자, 정비성 투자 등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년 뒤, 3년 뒤에 이제 확정된 투자를 보면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 투자, 왜냐면 프로젝트 투자 자체가 뭐 3년 후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올해 하는 투자가 연속적으로 몇 년간 투자가 지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확정적인 투자로 발생이 되지만, 이 부분은 채워져 있는 사업이 없는 거야. 투자 사업이 발굴되지 않은.
그래서 일단은 예비비로 총 투자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뭐 길면 길수록 예비비가 일단 많은 것이고, 그래서 연도별로 확정성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투자 규모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각 건별로 투자 사업이 발굴돼서 총액이 결정되는 부분이고, 탑다운으로는 이제 경영진에서 총 규모를 올리거나 내려서 그 안에서 얘가 조정이 되는 방식으로 실행 투자 계획의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방향성은 전략적 방향에 따라서 투자를 높일 거냐 아니면 축소할 거냐, 이런 좀 탑다운적인 관점에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회사 내에서도 이런 고민도 크게 안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적정 투자 규모라는 게 이제 필요한가? 왜냐면 각 건별로 봤을 때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 많으면 자본을 끌어와서라도 투자를 해야지, 이러한 의견을 가진 데들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치를 가지고 적정 투자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경영진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적정 투자 규모는 얼마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회사 내에서도 이제 총 투자, 부문별 적정 투자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왔지만 최적수는 좀 못 찾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계 국내 경제상 아까 얘기했던 그 모형, 거기서 이제 그 주로 변수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급 상황, 경쟁자 투자 동향, 환율 및 이자율,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그래서 얼마요 적정 투자 규모를 하는 데는 활용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와 비해서 특정 프로젝트가 괜찮다고 하면 돈을 가지고 오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같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경영학에서는 꼭 그런 게 없습니다. 둘 다 그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근데 그 안에서 개별적인 건수들을 봤을 때, 아니 적정한 투자가 별로 없으면 굳이 우리가 타겟 목표했던 그런 수준을 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아니 너무 괜찮은 사업이 많아. 그럼 그거를 좀 무리해서라도 좀 더 최적의 결정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기존의 적정 투자 규모에 대한 보고서들을 이제 리뷰를 먼저 해봤죠. 내부 보고서들을. 그랬을 때 이제 투자 생산성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목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정 투자 규모를 제안을 했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거였고, 기업 전략이나 외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실증적으로 투자 결정 요인이나 설명 변수에 대해서 검증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기존 연구에 좀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예, 저희가 했어요. 뭐 근거는 이런 겁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고정 자산도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니까 서로 간에 어, 상관관계가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매출액이 높을수록 고정 자산 투자도 늘어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고정 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 200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높아지죠. 즉 매출액 대비 고정 자산 투자를 하는 거는 그동안 과거를 봤을 때 그렇게 적절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유의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넘어가기로 합시다. 특히 이제 그 과거의 투자를 봤을 때 별로 실패 사례가 별로 없어요. 즉 다각화 투자를 했던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던 사업에 관련된 투자를 주로 하다 보니까
리스크 분석의 필요성이 낮았다. 그런데 프로젝트성 투자를 한다든지 해외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리스크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인도나 중국 투자 이런 부분을 할 때 정량적인 리스크를 보기보다는 질적인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게 좀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기존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 이러한 수급 전망, 경쟁 환경, 재무 현황, 경영 전략 등 내외부 환경을 반영을 한 그다음에 중기 경영 전략, 내부적인 전략을 반영을 한 투자 전략, 실행 예산 계획 등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각 사업별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 분석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특정 단일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개별 프로젝트와 이제 전체적인 탑다운 투자 프로젝트가 합쳐서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그림입니다.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아마 경영학 내용 중에서 이런 투자 모형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 뒤에는 2차 시에는 좀 더 다양한 투자 모형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 기말 과제를 진행을 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떠한 투자 전략 같은 걸 제안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 공장을 지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할 때 그런 재무제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연 그것까지 쉽지 않겠지. 이런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면 생산 용량 10만 개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공장 설비 투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여기에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뭐 경제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분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아주 생뚱맞게 한 줄로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정성을 평가하거나 뭐그 정도의 투자 여력은 된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어, 2차 시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꼭 이런 운영 전략 컨설팅 과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영학을 배웠다고 하면 그 회사 기준에서 정말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용들을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